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라는 놀라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성들이 먼저 프러포즈하는 나라,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옆으로 주차해야 할 정도로 가파른 거리, 염소가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곳,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2000자가 넘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더 놀라운 건 이곳의 생활비는 미국의 60% 수준이라는 점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전통을 뒤흔드는 10만 개의 브래지어가 걸린 울타리부터 체중이 조금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민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는 독특한 이민법까지 농담처럼 들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볼까요? 15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 볼드윈 스트리트. 더니든에 있는 볼드윈 스트리트는 한때 기네스 세계 기록에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로 공식 인정받았어요. 이 거리의 최대 경사는 34.8%예요. 즉, 수평으로 9피트를 걸으면 수직으로 거의 3피트를 올라가는 셈이죠. 2019년에 이 기록은 웨일스의 할레크에 있는 포드펜 네크 거리에 잠시 뺏겼지만 2020년에 기네스 측이 측정 기준을 수정하면서 볼드윈 스트리트가 다시 왕좌를 되찾았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를 축하하며 거리 이미지를 티셔츠, 커피 머그, 열쇠고리, 심지어 애완동물 목걸이에까지 새겼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 주민들은 차를 도로 가장자리의 직각으로 주차해야 해요. 대부분은 이 언덕을 오르는 게 일상적인 운동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집들은 경사에 맞춰 지어져 밖에서 보면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완벽히 수평이에요. 매년 수천 명이 볼드윈 스트리트 굿버스터라는 경주에 참여해 정상을 향해 달리며 가장 빠른 주자에게 상이 주어져요.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들답게 지역 주민들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프로스팅이 자르기도 전에 밑으로 흘러내려 버렸어요. 14. 울타리에서 브래지어를 떼지 마세요. 오타고 중부의 카드로나 계곡에는 깃발이나 조명 대신 브래지어로 장식된 울타리가 있어요. 카드로나 브래지어 울타리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죠. 브래지어를 걸어도 되지만 절대 떼면 안 돼요. 이 전통은 1998년 말이나 1999년 초에 4개의 브래지어가 시골 길가 울타리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시작됐어요.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달 만에 지나가던 사람들, 주로 여성들이 조용히 브래지어를 더 걸기 시작했어요. 2006년에 이르러 약 1,500개의 브래지어가 걸려 있었어요. 지역 당국은 운전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멈추는 바람에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며 몇 번 울타리를 정리했지만 정리할 때마다 더 많은 브래지어가 걸렸어요. 오늘날 이 울타리는 카드로나 증류소 근처에 당당히 서 있고 카드로나라는 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이곳은 이제 뉴질랜드 유방암 재단을 위한 공식 모금 장소가 되어 2023년까지 뉴질랜드 달러 7만 이상, 약 한국 원으로 6천만 원을 모았어요. 방문객들은 브래지어를 걸고 기부하도록 권장되지만 기념품으로 브래지어를 가져가면 안 돼요. 이 기발한 전통은 도로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명소이자 좋은 일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어요. 13. 뉴질랜드 여성들은 먼저 다가가길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에서 누군가가 자신 있게 당신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남성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뉴질랜드에서는 데이트 관습이 단순히 유연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뒤바뀌어요. 여성들이 먼저 말을 걸거나 데이트를 제안하는 게 흔해요. 이는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뉴질랜드의 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반영해요. 이런 문화는 오랜 성평등의 역사에서 비롯됐어요. 1893년에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가 됐죠. 이는 세계 많은 나라보다 수십 년 앞선 일이었어요. 그 유산은 세대를 이어오며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기선 여성들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요. 데이트 앱과 밤문화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드러나요.
여성들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만남을 계획하는 게 자연스럽죠. 수동적인 태도는 존경받기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는 지배가 아니라 상호 존중, 개방성, 명확함에 관한 거예요. 이런 대담함은 연애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제신다 아던 같은 총리부터 비즈니스, 항공,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까지 뉴질랜드 여성들은 공공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하며 앞으로 나아가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연애에서 어렵게 구는 대신 직설적이고 호기심 많으며 구식 성 역할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죠. 이런 자신감과 여유는 특히 경직된 규범에 익숙한 여행자들에게 상쾌하게 다가와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성이 먼저 다가가는 게 일반적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2. 뉴질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스파 서비스. 콜로라도의 야외 자쿠지에서 휴식을 취해본 적 있나요? 뉴질랜드, 특히 지열의 중심지 로토루아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목욕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광물 함유량이 높은 물이나 숲속의 삼나무 욕조에서 자연과 교감해요. 많은 이들에게 온천은 피로를 풀고 마음을 치유하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헬스게이트 같은 유명한 스파에서는 마오리 전통의 광물 진흙에 몸을 담근 뒤 지열로 김이 나는 풍경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요. 일부 장소에서는 마오리 공동체가 대대로 해온 방식대로 지열 증기로 조리한 항이 음식을 제공하기도 해요. 퀸스타운의 온센 핫풀에서는 쇼토버강 위의 개인 삼나무 욕조에서 리마커블스 산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마치 반지의 제왕의 평화로운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죠. 커플들은 종종 별빛 아래 이 나무 욕조에서 약혼하거나 기념일을 축하해요. 입장료는 현재 한 사람당 뉴질랜드 달러 40에서 90, 약 한국 원으로 35,000에서 8만 원 정도예요. 단순히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사는 거죠. 지역 주민들은 이 광물 온천이 관절염부터 스트레스 관련 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을 완화한다고 믿어요. 11. 실제 호빗 마을. 호비톤이 존재해요. 프로도 베긴스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었던 적 있나요? 뉴질랜드에서는 그 꿈이 현실이에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전설적인 마을, 호비톤은 북섬 마타마타에 있어요. 1250에이커의 양과 소 농장에 세워진 호비톤은 원래 영화를 위해 손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연구 세트로 재건됐어요. 오늘날은 살아있는 마을처럼 보존되고 있죠? 44개의 매력적인 호빗집, 무성한 정원, 둥근 초록문, 작은 가구, 나무 우물, 그리고 아침마다 연기를 뿜는 굴뚝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건 진짜 돌, 나무, 식물로 만들어져 마법 같은 분위기를 유지해요. 마타마타 마을은 호비톤의 관문 역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친구라고 부르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거나 이야기를 나누죠. 많은 이들이 관광업에 종사하며 중간계를 안내하는 열정적인 가이드를 맡아요. 영화 팬들은 그린 드래곤 인에서 수제 맥주를 마시거나 빌보가 유명한 생일 연설을 했던 파티트리 아래에 서거나 간달프가 마을에 처음 들어왔던 장소를 방문할 수 있어요. 호비톤은 개인 행사도 열어서 일부 팬들은 구릉지에서 호빗 스타일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해요. 이 매력적인 탐험을 이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벨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게요. 10. 염소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야기. 뉴질랜드에서 가장 기발한 이야기 중 하나는 염소 빌리가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공직에 당선된 거예요. 빌리라는 염소는 경쟁자 없이 황가모모나라는 외딴 마을의 상징적인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이 마을은 1989년에 지역 경계 변경에 불만을 품고 농담처럼 스스로 공화국을 선언했죠.
그 후로 이 마을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공화국의 날 행사에서 선거를 열었어요. 그동안 인간, 염소, 심지어 푸들까지 대통령으로 뽑혔죠. 빌리 염소는 1999년에 취임해 마을의 몇 안 되는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공식 문서를 먹어치우는 바람에 해임됐어요. 그 이후로 공화국의 날은 수천 명의 관광객이 황가모모나 여권의 도장을 받으러 오는 축제가 됐어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마을의 유쾌한 정치적 성향과 강한 지역 자부심을 보여주는 행사죠. 마을의 장난스러운 헌법은 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타이라는 푸들이 대통령이 됐고 공약은 더 나은 잔디 관리나 더 긴 낮잠 시간 같은 가벼운 것들이었죠. 황가모모나에서는 정치가 늘 웃음과 지역사회의 단합을 동반해요. 2000자가 넘는 이름을 가진 남자. 이름이 2000자가 넘어도 철자를 쓸 수 있을까요? 한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며 법적으로 이를 실천했어요. 1990년대에 호크스베이 출신의 뉴질랜드인 조지 체프먼은 신화, 역사, 전설을 아우르는 엄청나게 긴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의 전체 이름은 2000자가 넘었고 발음하는데 몇 분이 걸렸으며 표준 신분증 양식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얼마나 길었냐고요? 헤라클레스부터 크세르크세스, 나이어나트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 아서왕 전설의 인물들을 그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엮었어요. 이 이름은 너무 길어서 여권과 면허증에 축약해야 했고 관료들에게는 골칫거리였지만 웃음을 주었죠. 한때 그의 긴 이름은 기네스 세계 기록의 가장 긴 개인 이름 중 하나로 인정받았어요. 조지에게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창의력, 자유, 개성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 결과는 서구 문명을 담은 백과사전 같은 이름이었죠. 코미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실제였고 뉴질랜드에서 개인의 표현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법체계는 이를 막지 않고 적응할 방법을 찾았고 행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이름의 단어 하나나 호칭을 추가할 수 있다면 뭐로 할 건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팔, 코를 맞대는 마오리 인사. 뉴질랜드에서는 존중과 연결을 표현하는 마오리 전통 인사, 홍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코와 이마를 맞대어 생명의 숨결인 하를 공유하는 거예요.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마오리에게 홍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공동체로의 받아들여짐을 의미해요. 마오리 전통은 평등, 혈연, 자연과의 친밀함을 강조해요. 로토루와 같은 문화 중심지에서는 항이, 땅속 오븐 요리를 맛보고 모닥불 옆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듣거나 새 한 마리나 바람 한 줄기가 조상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중요 행사 전에는 하카가 단합과 정체성을 선언해요. 종종 전쟁 춤으로 오해받지만 하카는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환영 행사에서도 공연돼요. 각 동작은 의미를 가지며 강렬한 푸카나 표정은 힘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테레오 마오리어는 부흥기를 맡고 있어요. 이중 언어 표지판이 흔하고 젊은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있으며 많은 장소가 원래의 마오리 이름을 되찾고 있어요. 이는 뉴질랜드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체중 초과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어요. 거주 비자가 범죄 기록, 허위 소득 신고, 직업 기술 부족으로만 거절된다고 생각하나요? 뉴질랜드에서는 체질량 지수, BMI, 가 비자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요. 교육, 직업 기술, 신원 조회, 자금 증명, 영어 능력 같은 요구 사항 외에도 신청자는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는 전체 건강 검진이 포함되며 대부분의 의사는 BMI를 기록해요.
배마이가 35를 초과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은 추가 검사를 요청하거나 체중을 줄이고 다시 신청하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미래 의료비가 너무 높을 거라 판단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죠. 이유는 재정적이에요. OECD 국가 중 성인 약 30%가 비만인 높은 비율을 가진 뉴질랜드는 공공의료 시스템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 정책은 2013년에 남아프리카 출신 교사 알버트 비테니스가 건강 문제 없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도 BMI 때문에 비자를 거절당하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어요. 공식 서한에는 잠재적 의료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적혀 있었죠. 이 규정은 배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당뇨, 심장질환, 특정 정신건강 문제도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비판하는 이들은 이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하지만 지지자들은 납세자가 지원하는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6. 우양 서비스. 개를 산책시켜본 적 있나요? 뉴질랜드에서는 개보다 양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인구 500만 명이 조금 넘는 데 비해 양은 약 2,500만 마리, 즉 한 사람당 거의 5마리의 양이 있는 셈이죠. 공식적인 양 산책 대여는 없지만 와이카토, 오타고, 퀸스타운 같은 지역의 농장 투어를 통해 뉴질랜드의 농업 유산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그로돔이나 지역 양 목장에서 관광객들은 새끼 양에게 밥을 주고 양치기 개 시범을 보고 전통적인 양털 깎기나 양모 방적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농부들은 종종 양치기 개가 휘파람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는 뉴질랜드 농촌 달력에서 중요한 양치기 개 시합의 핵심 기술이에요. 이 체험은 단순히 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아요. 농부들은 양이 늘 길을 잃거나 방문객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양의 귀여운 습성을 소개하죠. 많은 여행자에게 이는 뉴질랜드의 농업 유산과 키위들이 땅과 동물과 맺은 깊은 유대를 이해하는 기억에 남는 방법이에요. 밤 9시 이후 활동은 거의 금기예요. 뉴질랜드는 세계 많은 나라에 비해 밤문화가 조용한 편이에요. 태국, 스페인, 호주처럼 새벽까지 이어지는 네온 불빛거리나 클럽을 기대하면 안 돼요. 네이피어, 해밀턴, 로토루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저녁이 빠르게 조용해져요. 많은 레스토랑이 일찍 문을 닫고 큰 마을의 슈퍼마켓은 밤 8시에서 10시까지 열지만 작은 곳은 7시쯤 닫아요. 오클랜드, 웰링턴, 퀸스타운 같은 활기찬 바와 클럽이 있는 몇몇 중심지를 제외하면 밤은 TV 앞이나 별빛 아래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소음 규제도 저녁을 조용하게 유지해요. 더니든이나 로토루아에서는 밤 10시나 11시 이후 큰 음악 소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소음관리 담당관이 방문의 평화를 방해했다며 최대 500 뉴질랜드 달러, 약 한국 원으로 4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미국, 프랑스, 호주처럼 밤문화가 활발한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에겐 이른 셧다운이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는 뉴질랜드의 농업적 과거, 즉 이른 아침이 일상이었던 역사와 휴식과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대신 낮은 활기로 가득 차 있어요. 주말 시장, 하이킹 코스, 해변 모험 등으로 낮 시간은 에너지가 넘치죠. 뉴질랜드는 24시간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해요. 4. 여름의 크리스마스 축하하기. 선크림 냄새, 파도 소리, 나무 위에서 매미가 울고 어딘가에서 바비큐가 지글거리는 풍경. 여기에 캐럴, 반짝이는 조명, 반바지를 입은 산타클로스를 더하면 뉴질랜드 스타일의 크리스마스가 완성돼요. 남반구에서는 12월 25일이 한여름이라 익숙한 겨울 전통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키위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을 불 옆에서 보내기보다는 서핑이나 하이킹을 즐겨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섭씨 25도의 더위 속에서 자라고 진한 푸딩 대신 신선한 과일을 얹은 파블로바가 디저트로 나와요. 아이들은 털장갑 대신 물총을 받고
크리스마스 식사는 해산물, 샐러드, 바비큐 고기를 야외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산타클로스는 여전히 등장하지만 배, 패러슈트, 제트스키로 도착하며 무거운 옷 대신 티셔츠와 샌들을 입을 때도 있어요. 썰매 종소리 대신 기타와 우쿨렐레로 야외 합창을 이끌죠. 하지만 옛 전통도 남아있어요. 가족들은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고 일부는 재미로 가짜 눈을 장식으로 사용해요. 학교에서는 겨울과 여름 버전의 캐럴을 가르치며 징글벨을 태양 아래서 부르는 키위 스타일로 재해석하기도 해요. 결과는 차가운 기후의 향수와 해변 파티의 자유가 어우러진 즐거운 조화예요. 많은 가족이 해변에서 크리스마스 피크닉을 즐기며 모래 위에서 크리켓 경기를 하고 아이들을 위한 이동식 풀장을 설치해요. 겨울에 불 옆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와 여름의 해변 크리스마스,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3. 뉴질랜드에서는 팁을 주지 않아요. 뉴질랜드 식당에서 팁을 주려다가 정중히 거절당해 본 적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 일부와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팁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에요. 서비스 직원들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팁에 의존하지 않아요. 현지인들에게 팁은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요. 마치 특별 대우를 돈으로 사려는 것처럼 느껴지죠. 많은 여행자들이 팁을 거절당하거나 그 돈으로 디저트를 사 먹는 게 낫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 태도는 식당뿐 아니라 택시, 미용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은 강력한 최저임금법 덕분에 작동해요. 이는 더 여유로운 식사 문화를 만들죠. 서비스는 더 큰 팁을 기대하기보다는 진정한 호스피탈리티와 직업적 자부심으로 제공돼요.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작은 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은 공정함과 친절함을 직업의 일부로 보지 추가로 돈을 받을 일로 보지 않아요. 이 똑같은 마오리 문신은 없어요. 문신이 단순히 패션이라고 생각하나요? 뉴질랜드에서는 특히 마오리 타 모코를 복사하면 큰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일반 문신과 달리 타 모코는 가문, 부족 연결, 개인 역사를 기록하며 모든 디자인이 독특해요. 허락 없이 패턴의 일부라도 베끼는 건 심각한 문화적 침해로 여겨져요. 마오리 문화에서 머리는 신체의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남성의 전체 얼굴 모코와 여성의 모코 카우에 턱 문신은 특별한 의미를 지녀요. 전통 타 모코는 끌로 새겨 피부에 용기를 남겼지만 현대 예술가들은 타투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술과 상관없이 모든 선과 곡선은 조상과 개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부 마라의 마오리 회관, 나 문화 행사에서는 타 모코를 닮은 문신을 한 방문객에게 존중의 의미로 문신을 가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이는 타 모코가 마오리 정체성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최근 수십 년간 타 모코는 강력한 부흥을 맞아 많은 젊은 마오리들이 조상과의 연결과 현대, 세계에서의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모코를 선택하고 있어요. 1. 맨발 사회.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신발 없음, 셔츠 없음, 서비스 없음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그 반대예요. 맨발로 다니는 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일상의 일부로 여겨져요. 특히 베이 오브 플랜트나 노스랜드 같은 여유로운 지역에서는 슈퍼마켓, 주유소, 작은 가게에서 맨발인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고 온 가족이 맨발로 쇼핑하는 모습도 흔해요. 이는 땅과 가까이 있으려는 문화적 가치와 연결돼요. 마오리 문화에서 와카파파는 사람, 땅, 조상 간의 깊은 유대를 말하며 많은 키위에게 맨발은 그 유대를 상징해요.
15,000km가 넘는 해안선, 미국 동부 해안 전체의 4배 이상을 가진 뉴질랜드는 야외 활동이 생활의 중심이에요. 하이킹, 수영, 해변 산책은 맨발을 자연스럽게 만들죠. 집에서도 이 관습은 강력해요. 코로만델, 기즈번, 타우랑과 같은 곳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게 예의이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건 무례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직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신발을 신어야 하지만 여유로운 키위테도 덕분에 일상적인 많은 장소에서 맨발은 단순히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함께 뉴질랜드의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탐험했어요.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멋진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어쩌면 뉴질랜드를 여행 목록에 추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전 세계의 더 멋진 이야기를 위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